안녕하세요. 노이젤라 로드트립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북미에서 운전 한 번쯤 해봤고 렌트카도 달려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렌트카를 예약해 보신 거는 초이님.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예약은 아니시고 운전만. 네. 그렇죠. 네. 예약할 때 무슨 복잡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시죠. 네,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시죠. 차가 턱 나와서 그렇죠. 타고 나가다가 바로 경찰에 걸리고 이런 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네. 그러고 보면 렌트카를 픽업하고서 나오자마자도 일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몰아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많아요. 맞아요. 네. 렌트카를 받자마자 일단 당황스러워요. 맞아요. 차가 다르잖아. 맞아요. 네, 그건 다음에 한꺼번에 우리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약할 때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좀 볼게요. 첫 번째, 몇 명이서 여행을 가느냐, 몇 인승을 고를 거냐가 시작이 되는데 소희님은 이번에 두 분이서 가셨죠? 네, 둘이서 갔습니다. 어떤 차종을? 처음에 예약을 할 때는 라브4라는 네. 차를 네. 피디님께 추천받아서 네. 그 차를 예약을 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차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가 많아. 오와 시밀러 꼭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조그맣게.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차종 레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차가 나올 보장은 없다. 근데 보장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몇 명이 갔을 때 어떤 차를 고르면 좋으냐. 저희가 딸아이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죠. 유럽을 갈 때 제가 한번 운전수였다가 저희 와이프 더덕님이 운전수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탑승객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차를 뭘로 하면 좋을까? 그때 뭘 했느냐면 삐아트 500이라는 걸 했어요. 그 차 중에서도 3도어 차량을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뒤에 해치백처럼 열리는. 네네네. 네. 왜 그랬냐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짐이 있다 하더라도 뒷좌석이 보통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차들은. 네. 그건 확인했었어요. 두 가지를 꼭 봐요. 인원과 짐 실을 공간. 그래서 보통 렌트를 하실 때 뭘 보시냐 하면 차종을 보시거든요. 차가 예쁜지, 고급차인지. 성향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게 외국 간 김에 렌트한 김에 내가 못 몰아본 좋은 차 좀 몰아보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렌트를 할 때 딴 거 안 봐요. 인테리어만 봐요. 내부? 수화물 공간하고 좌석의 크기, 배치를 보지 저는 외관은 보지 않아요. 그게 인테리어인가요? 네, 인테리어. 네, 차의 인테리어. 이 이야기를 소형성?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차 급이 나오고 그러면은 좌석과 수화물 공간은 비슷하거든요. 동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차종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종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쓴 거예요. 구글링을 하셔서 그 차종을 카피하시고 뒤에 인테리어를 붙이세요. 그럼 내부 공간이 보이고요. 경우에 따른 트렁크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구글링 하시면 그런 그림이 다 나와요. 반드시 인원수하고 내가 짐을 얼만큼 가져갈 건지 차종 선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짐을 고려해서 차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꼭 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뒤에 꾸역꾸역 넣고 머리 뒤쪽으로 다 꾸겨 넣어서 뒤 백미러가 안 맞아요. 보이는. 저는 로드트립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다 네. 보니까 그 짐이 많아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될 공간을 침범해버리게 되면 여행의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네, 발 밑에 뭐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네. 일행 중에 몸이 좀 있으신 분이 타신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그쵸. 장시간 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아이슬란드 갔을 때는 저희 가족끼리 갔었고 그리고 다들 날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종을 투싼보다 살짝 작은 걸 했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에 투싼보다 짐칸은 좀 더 컸던 네, 그런 차를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래도 꽉 차거든요. 날씨 때문에 옷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짐을 꼭 근데 차 안에 실어야 되나요? 위에다가 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보면 텐트박금 되는-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위에다가 실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는 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무 대부분 차나 되는 SUV들은 돼요. 유럽식으로는 네. 스테이션 웨건이 그런 건데 위에 바 같은 게 있고 네네네. 위에다 거치할 수 맞아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용을 별도로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를 하고.
기본 옵션은 아니군요. 기본 옵션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근데 차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시내 주차할 때 맞아, 문제를 맞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지하 SUV 주차장? 네. 이럴 턱도 때 있고. 야외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를 고르실 때 내가 나 시내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할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길 좁죠? 거기에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골목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9인승 이런 거 빌렸다가 난리 날 수 있어요. 주차장 못 들어갑니다. 9인승을 하게 되면 큰 주차장을 찾으셔가지고 세워놓고 좀 걸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길이 좁을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차량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미국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달려보시면 얘들이 힘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라포 같은 차를 권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갔을 땐 일부러 약간 큰 차를 빌려요. 주차장 사이즈도 다르죠. 네. 널찍널찍하고. 그렇죠. 그리고 로드트립 하시는 분들은 세단은 피하세요. 짐을 시키기가 불편해요. 세단은 피하시고 SUV 형태로 넘어가시길 바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웨건도 되니까 스테이션 웨건이나 아니면은 SUV, 네, 해치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차들을 빌리시면 훨씬 나은데 SUV가 더 낫다. 왜냐면 차가 높다 보니까 짐이 더 들어가요. 짐이 많은 로드트리퍼한테는 SUV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명까지는 그럼 차가 좀 더 커지면 되겠죠? 근데 4명이 되는 순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맞아요. 돼요. 4명인데 일반적인 4인승을 타도 될까? 캐리어가 맞아요. 짐의 양 때문에, 그리고 쾌적함이 떨어질 수 있고, 그쵸. 로드트리퍼들 같은 경우 차 안에서 뭘 먹거나 할 때 아이스박스를 옆에 두고서 아니면 음식물을 이렇게 열어서 먹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 아래 둘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차들을 권해요. 이건 로드트리퍼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박은 유럽을 보시면 대부분 4명이에요. 큰 차를 빌리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돈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적의 사이즈를 찾으셔야 돼요. 저희는 5명인데도 투싼 정도 사이즈를 빌렸단 말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로드트립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들이어가지고 그걸 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수석 밑에다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둔다든가, 그리고 이 SUV가 좋은 게 손을 뒤로 넘기면 그렇죠. 닿죠. 네. 이래서 배치를 잘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5명이면 5인승 하면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초보 로드트리퍼한테는 5명에게 7인승 또는 8인승을 권해요. 민트바인드님이 스페인에서 7인승을 모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7인승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7인승들이 어땠냐면 수화물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차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노르웨이 갔을 때 7인승을 빌려서 6명이 탔었는데 의자를 앞으로 넘기는 게 없으면 거의 짐을 실을 공간이, 기내용 슈트케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4개 들어가면 끝인 정도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자리에 짐을 2구 탔어요. 진짜. 어떻게 했었냐면 7인승이 6명이 탔으니까 한쪽 좌석이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도 짐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인승을 6명이 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맨 뒷좌석은 그냥 짐 옆에서 잠만 자는 곳이 돼버려요. 짐칸이었어 진짜. 네. 근데 이게 미국을 가면 다르죠. 미국은 카니발 차가 같은 커서 구조예요. 카니발에 우리나라는 게 9인승으로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열에 운전석 좌석, 네. 조수석, 2열에 2개만 있어요, 시트가. 그렇죠. 가운데 비어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3열이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약간 좁게 앉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미국식 미니밴이에요. 가끔 가다가 2열에 중간에 보조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불편해서 그쵸. 아주 어린애들이나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유럽의 7인승은 달라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중간이 3인석이에요. 3인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맨 뒤가 2인석이에요. 예를 들어 인원이 7, 8명 정도다. 그럴 때 7인승, 8인승을 빌려야 될지, 아니면 4인승, 보통 4, 5인승이니까 그런 걸 2개 빌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장거리를 운전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당 운전수 숫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로 움직이면 좋은 점이 뭐냐? 교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장거리는 저희가 8박 10일 동안 5,000km 이상을 달려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면 선발투수와
구원 투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 개투도 있어요. 맞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네. 그래서 3명이 필요해요. 뒷바퀴 뒷바퀴 스페어 타이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메인 운전수는 시내 운전이라는 거를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베테랑. 그리고 구원 투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중간 개투는 우리나라에서 직진만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고속도로도 직진만 할 수 있는. 직진만 가능하신 너무 분도 졸리는데 교대할 수 있는. 잠깐 중간 개투. 30분만. 30분만 자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유비도 절감돼요. 아, 그렇죠. 차가 일단 한 대니까. 그렇죠. 주차비도 절감돼요. 그리고 입장료도 절감돼요. 많은 경우에 차량당 맞아. 페이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경험했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사람이 가서 입장을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차로 들어가가지고 주차랑 같이 맞습니다. 입장료를 결제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외가 한 번 있었던 게 모뉴멘트 빌리 기억나세요? 안에 몇 명 타고 있는지 이렇게 세는 척해요. 근데 세진 않더라고요. 그때 막 애기들 막 엎드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미국 국립공원도 인원수 아니고 차량당입니다. 약간 그쪽 문화가 그런 문화군요. 네. 국립공원 정도 되면 차량당 해줘야지. 약간 몇 명 내리든 사람 몇 명 내리든 땅이 넓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9인승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렉스 정도 스타렉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짐칸이 좀 더 넓어요.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는데 구조가 어떠냐면 조수석에 2명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기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좁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뒷좌석들은 넓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좁은 길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현지 드라이버들은 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 지역의 초보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지역 초보니까 할 때는 시내를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운전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대신에 주차는 좀 멀고 큰 데다 해야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서 고르시길 권해드려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 일반적인 운전면허가 2종 아니면 1종 보통이죠. 그렇죠. 1종 대형 말고 요 2가지 운전면허로 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자 제외 동승자 8명까지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9인승까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차종을 얘기 드리는 건 전 미국 갔을 때는 서버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 미국 대통령들이 타는 장갑차 있습니다. 그건 장갑을 댄 거고 좀 큰 SUV들이 보이실 거예요. 나영석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빌리는 차들이 그런 차를 주로 빌려요. 이 짐칸도 넓고요. 8명이 탈 수 있어요. 운전자, 조수석, 그리고 중간에 셋, 뒤에 셋. 근데 이 차가 워낙 커가지고 성인이 아주 몸이 크신 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8명 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얘가 4륜구동이에요. 힘이 좋겠네요. 그것도 있고 오프로드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이걸 고르길 권해드려요. 이 8명까지 된다는 장점도 있고 네. 차가 묵직한 게 있어서 기름은 조금 더 써요. 그렇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고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오프로드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아이슬란드 갔을 때 아이슬란드에 오프로드가 좀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프로드 별로 없었죠. 많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 네.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때는 그리고 계절적으로 눈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SUV 4륜 구동을 고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서부 로드트립 가면 웬 눈? 오죠. 겨울에 오죠. 많이 옵니다.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럼 눈이 많이 오면은 미국은 제설 작업을 하나요? 외곽 도로도? 외곽도로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 살 때 스키장도 다녀보고 했거든요. 네. 제설을 한다고 하는데 한 건가 싶어요. 잘 안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 당시에 저의 차가 승용차였거든요. 아주 화가 났었어요. 근데 픽업 트럭 있잖아요. 네. 날라가요. 걔네들은 4륜 구동인데 게다가 덩치가 있으니까 혹시 미국 서부를 11월, 12월, 1월, 2월 정도에 가실 계획이 있고 국립공원을 도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4륜 구동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얘네들 눈 오면 50cm 기본 1m 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번 저희 딸내미 때문에 갔었을 때는 다행히 눈은 안 왔어요.
그 해 겨울이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 가기 전에 폭설이 왔었죠. 폭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인가 셧다운 되고 됐었어요. 그런 사태들이 네네.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사륜구동 SUV를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고려하시는 거 말씀드렸고 수화물 고려하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보이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결해서 내가 SUV를 할 것인지 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전 차종이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라고 네. 보시면 돼요. 유럽은 디젤들이 아 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뭐 유로 몇 기준 맞춘 디젤이다 해서 나오는데 저는 디젤을 선호해요. 이유가 뭐냐? 기름값이 거의 반값밖에 안 들어요. 연비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다 싶으면 디젤 차량을 하시면 좋고 최근에는 보니까 하이브리드도 보이더라고요. 아. 전기차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훨씬 비용이 적어지니까 대신에 우리가 적응이 안 돼 있는 차라서 그건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 전기차로 갈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주행거리 제한 걸려 있는 걸 놓치세요. 리미티드, 언리미티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선정할 때 네, 있어요 다. 봐야 되겠구나. 저는 항상 언리미티드를 해요. 우리는 뭐 8박 멀리 10일에 5,000km, 6,000km 달려버리니까 큰일 나죠. 제가 딱 한 번 리미티드를 했다가 현실을 알았죠. 얼마큼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100km, 유럽 같은 경우 기준으로, 유럽.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300km? 장난해? 보- 장 보러 가. 또 그렇죠. 그 느낌이죠. 직진 900km 이랬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냥 시내에서 이렇게 아기자기 이렇게 다니는 정도면은 모를까. 진짜 로드트립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100km당 얼마 이런 걸 보고서 계산을 튕겨보시고서 괜찮겠네? 하고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사항. 플러스 텍스라는 거. 아. 제가 이게 실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 유럽을 돈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한 달 반인가 2달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계산해보기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그냥 리미티드 있는 게 싸서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 봤더니 괜찮았어요. 네. 실수 1번. 벨기에에서 렌트한 게 실수예요. 벨기에가 좀 다른가요? 텍스가 비싸요. 아, 세금이 더. 그리고 그 공항 내에서 공항세라는 것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무지하게 붙어버려가지고 20%인가 30% 가까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허걱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완전 이건 실수다. 대형 사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무제한인 거는 그런 거. 없죠. 그 대신 거리 제한이 가격이 없죠. 조금 더 비쌀 거고. 조금 더 비쌉니다. 네. 무제한은 그럼 따로 텍스를 따로 내지 않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무제한으로 내는 거 그것만으로? 네, 그걸로 비용이- 다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픽업과 반납을 달리 했을 때 편한 경우들이 있죠. 아, 이번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차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추가 요금 없었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많이 알아봤어요. 동선이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공항 쪽으로 가서 반납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은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은 돈이라도. 네. 보통 미국 경우에는 300불이 기본이에요. 미국 서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요건 하나로 쳐요. 추가 그래서 달라도요? 예, 그래서 LA에서 픽업해서 네. 라스베가스에서 리턴을 해도 네. 추가 비용은 없어요. 단점이 있어요. 차종이 제한돼요. 아, 맞아요. 차종에 제한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또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추가 비용을 없애주는 프로모션? 특별 행사를 할 때가 네, 있어요. 네. 차종은 줄어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회사마다 다른 거죠. 근데 회사마다 정책이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 차지가 없는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회사마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같은 아, 회사인데도 시기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 프로모션 기간이 그냥 있으니까. 피곤하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진짜. 그때그때 다르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또 유럽 가가지고 안 몰아보던 B자로 시작하는 차들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몰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돈 있다는데 뭐. 저는 돈이 없어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 차를 렌트하는 순간에 시내 주차는 무지하게 신경 써야 돼요. 관광지 주차는 괜찮아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주차는 어차피 괜찮아요. 근데 시내는 특히 노상 주차를 하잖아요. 네. 유리가 깨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안에 털린다는 있는 거죠. 짐이 털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타겟이더라고요. 시내, 네. 시내에서요? 시내가 주로 그래요.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가서 그 레스토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했다. 네. 노상에. 밥 먹고 나왔는데 차 유리가 깨져 있다. 이런 분들 짐이 은근 없고. 많았어요. 많습니다. 네. 제가 꼭 물어봐요. 이상하다. 난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경우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빌렸어? 이러니까 차종이 달라요. 고급 차일수록
털어가는구나. 당연하죠. 걔네들 ROI가 있잖아요. 유리를 리스크 깼는데 대비. 아무것도 없어 봐. 한국공원까지 와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넘으니까. 관광객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와. 고급차 렌트를 하실 때는 시내 주차를 꼭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지하 아니면 타워. 쇼핑몰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상 주차는 절대 하지 마라. 털리 까고 해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파손이 되면은 본인 부담이 없나요? 자,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